대통령 선거가 바작바작 다가옵니다. 앞으로 한 6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글쎄요, 아직까지 과연 누가 양당의 대표 주자로 나서게 될지는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이죠. 채널 24K 하석용의 단도직입에서는 오늘은 대선 후보로 나선 사람들 중에서 여당 후보, 이 양반들이 만일 실제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한번 모아볼까 합니다. 우선 화면에 이제 사진을 보시죠. 왼쪽부터 이낙연 전 총리부터 오른쪽 맨 끝에 정세균 전 총리까지 6명의 여당의 지금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무슨 생각들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잘 뜯어보시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겼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그런 사건들, 이런 거를 한번 좀 잠깐 좀 회상을 해보시죠. 저는 이 사진이 이제 신문에 보도된 일면의 톱으로 보도된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아주 섬뜩했습니다. 야, 만일 이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정말 어떤 나라가 될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섬뜩했던 거죠. 물론 같은 정당의 후보들이니만큼 이 사람들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렴되는 어떤 지점이 있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이 칼날을 과감히 벗어 던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한계를 집약하는 말들 중에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언어가 내로남불이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언어. 그 언어가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을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 그 말은 이 사람들의 특성을 어떻게 설명하는 건가요? 타인의 부정, 타인에 대한 부정. 우리 이외의 타인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강력한 자기 합리화. 자기가 옛날에 어떤 말을 했던 어쨌건 현재 나는 정당하다라는 자기 합리화. 이 6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념적 선택 경향을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는 좌파다. 이제 뭐 거의 노골적으로 그 방향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나 무슨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나 노동 정책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심지어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그 경향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그런 공통적 경향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 그것도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입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입장, 거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죠. 이 6사람이 전부 그렇죠. 우리 민족끼리. 그건 뭘 뜻합니까? 북쪽의 세력하고 함께 간다라는 얘기. 이 6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그 딱지를 떼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뭐 이러저런 경우에 다른 얘기들을 좀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재명 경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마치 무슨 약간 우선회하는 것 같은 뭐 이런 인터뷰를 요즘 이제 깔고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색채와 문재인 정권이 가져온 스탠스, 그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양반들 다 각각의 개성이 있고 또 각자이니까 이 사람들을 한 사람씩 떼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낙연 전 총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추미애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된다면 등등, 그래서 뭐 정세균 전 총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참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 사람
찍어야 되는지 찍어서는 안 되겠는지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상상해 보는 거, 그것이 후보 고르는 방법이죠. 야, 근데 그 상상을 하려고 해도 말이야, 어떤 사안을 놓고 이 사람이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막연하게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겠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하시는데 도움을 좀 드리려고 다음 대통령이 해결해야 되는 분야별 문제, 그래서 우선 정치 안보 분야, 또 그 다음에 경제 국토 개발 분야, 그리고 사회와 교육에 관한 분야, 요 정도로만 크게 묶어서 나머지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고 대통령이 그걸 다 알고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만 그걸 여기서 다 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과제들이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정치 안보 분야 좀 보시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다음 대통령이. 지금 정권 교체를 놓고 교체해야 되느냐 안 해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주의 가치와 독재의 가치, 이 두 개의 가치가 대립하고 있고 지금 체제를 민주 체제라고 보느냐 독재 체제라고 보느냐 하는 문제가 대립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헌법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다고 보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죠. 더구나 지역이 호남과 영남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날이 갈수록 더 날카롭게 대립하고 분화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 이 사람이 된다면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 편을 들까 아니면 지금을 민주라고 볼까, 헌법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공직 자리가 대통령이 되면은 일각에서 뭐 통계를 자의적으로 좀 낸 것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는 자리, 뭐 CEO급이나 그 이상 뭐 이런 자리들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의 감사 자리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 자리를 주고 받고 뺏고 하는 자리의 독점의 문제, 결국은 권력 독점의 문제로다가 귀결이 되는데 과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 남북간 관계와 대일 관계 문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고 친미 친중 같은 외교적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입장에 서게 될까? 분명히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를 심각하게들 겪었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분명히 진행이 될 겁니다. 과연 니들은 이 개헌 문제를 어떻게 다루게 될까? 또 하나 참 중대하게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시고 계신 문제들이 있는데 정치와 행정은 서로 관계가 긴밀할 수밖에 없는데 정치가 일방적으로 행정을 지배해서 행정을 죽여버리면 그 나라는 난맥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 세계의 어느 정치사에서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바뀌어도 행정만큼은 단단하게 나라를 지키는 기초로서 온전히 살아남아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행정은 정치가 완전히 좌지우지를 하고 흔들어 버리지요. 이러한 정치가 행정을 지배하는 문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현재 양당 정치 이렇게 가고 중앙 권력이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휘두르는 바람에 문재인 정권 초기에 뭐 각 광역자치단체장 모아놓고서 이 광역자치단체장 회의가 무슨 내각회의처럼 가도록 하겠다 뭐 이랬지만 그 모습 그 뒤에 한 번이나 보셨습니까? 지방자치도 전부 중앙정치에 예속돼 버리고 말았죠. 사실상 지방자치라는 거 대한민국에 존재합니까? 중앙정당 논리에 그냥 다 휩쓸려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맨날 보아왔던 장차관들의 임면에 관한 문제, 이러한 인사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할까? 이 사람이 된다면 이걸 바꿀까? 바뀔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정권 바뀌고 나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또 축적해 놓은 적폐,
어마어마하게 많죠. 해결해야 되는 법률적인 문제, 지금 고소 고발당한 것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6사람 중에 고발 안 당한 사람이 있나 모르겠는데 대통령부터 지금 고소 고발건이 잔뜩 산적돼 있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치의 문제가 심각한 우리의 다음 단계의 해결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대한민국은 이 문제 짚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또한 우리나라의 군대, 도대체 지금 무슨 군대냐? 한쪽에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당나라 군대 다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안보는 완전히 해체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의 그 국방력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강화하게 될까? 이 6사람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국가정보원 같은 한 나라가 성립하는데 정보력이라는 거 참 엄청나게 중요한 힘인데 그거 지금 거의 와해된 상태죠. 이런 거 어떻게 전부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경제 국토 개발 분야, 이건 쭉 이제 제목만 읽어드리겠는데요. 자본과 노동의 완전 고용 문제, 성장과 분배의 가치 논쟁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기업 성장의 지원과 노조의 권력화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인플레이션과 물가의 안정 문제는 이제 부동산 문제하고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죠.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투기장화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과연 어떻게 풀어갈 거냐. 전략적으로 산업구조를 이제 전 세계가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는 판에 우리는 어떤 전략적 산업구조에 재편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자본이 제조와 건설 분야에만 쏠려 있는 자본 편중 현상을 어떻게 다시 재편해서 생산성 있는 경제력으로 만들 거냐. 그리고 인구 감소와 노동인구의 노령화는 지금 피해갈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을 거냐. 농촌과 지방도시는 이제 공동화가 돼 가서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사라질 면단위, 아마 군단위까지도 사라질 곳이 지금 예상되는 곳들이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풀어갈까. 식량 자급률의 문제는 채널 24K에서 한번 심각하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풀어갈까 이 사람들은. 그리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반드시 풀어야 하는 이제 국제적으로 그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탈탄소의 문제, 원자력 발전이라는 걸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이젠 종교를 지어야 되죠. 논란을. 이런 에너지 문제, 그리고 쓰레기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환경 문제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한 거죠, 이거는. 재정 정상화, 엄청난 적자 재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재정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생각하는 이 재정 정책을 5년이나 끌다가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이런 재정 정상화의 문제, 국가 부채와 민간 부채, 우리가 안고 있는 미래를 땡겨서 써버린 이 엄청난 빚더미, 이거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우리가 끼고 있는 폭탄이죠. 이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까? 연금을 비롯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 각종 연기금들 이제 수명이 턱에 차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더구나 민간 경제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좌파적 경향, 이런 문제까지 겹쳐서 이 문제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고 그렇게 소리쳐 왔는데 이 사회에는 아직도 홈리스들이 존재하고 사회적 약자, 올 때 갈 데 없이 신음하는 사람들, 또는 외국에서 들어온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까지 겹쳐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 세계 전체가 지금 미중을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구조를 가지고 가면서 누가 모두를 먹을 것이냐, 누가 모든 걸 뺏길 것이냐, 누가 지배자가 되고 누가 피지배자가 될 것이냐라는 아주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거, 이 여섯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보여주게 될까요? 사회와 교육의 문제를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언론의 자유 문제, KBS 등 공영매체의 문제, 성도덕의 타락과 양성 대결화로 가는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한 문제, 초중등학교의 정치 현장화와 전교조의 문제, 공사교육의 역할 분담의 문제, 인구 감소와 대학의 부실화의 문제, 교육의 생산성의 문제. 한 나라의 교육은 미래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기본적인 사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이 교육제도가 우리에게 힘있고 꿈을 실을 수 있는 미래를 생산해낼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또한 청년들의 교육과 직업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겠는가? 안정적으로. 이 문제와도 직결이 돼 있지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무질서해지고 아노미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사회의 무질서, 권위의 추락, 권위의 해체, 이것들 속에서 어떻게 사회의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 있는 부정과 부패의식의 문제. 시민단체의 바로 이거를 어떻게 잡아서 올바른 시민단체 활동으로 돌려줄 수 있느냐.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화의 문제. 사회의 이념적 분열과 정치 소외에 관한 문제. 사회가 되도 않는 이념으로 갈려져 있는 것처럼 분열되다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나 정치 싫어. 난 정치 몰라. 이런 정치 소외 세력으로 떨어져 나가는 걸 그냥 방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우리가 코비드-19에서 겪어봤지만 우리 의료체계 참 엄청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법체계부터 시작해서 이거 손봐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이 의료체계의 전면적인 쇄신의 문제, 경찰 치안체계의 문제, 경찰들이 만날 시위대 이거 막는 데만 매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치안 안정을 위해서 쏟아야 할 정열, 그것이 발휘되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경찰의 부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큰 문제죠. 문화예술이 정치 권력이 독재화하면서 문화예술까지도 독재적으로 관주도의 문화로다가 자꾸 몰고 가는, 그래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것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끊어야 할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여섯 사람이 각각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이제 세부 분석까지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걸 상상해. 그건 다 되지도 않는 얘기 우리한테 주문하지만 머리 아픈데 그렇지 않아도.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려우시다면 요점을 정리해 보지요. 이 여섯 사람 중에 누구라도 골라서 이 사람이 되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를 만들어 질서가 서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두 가지 정도로 그럼 요점을 집약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한 가지만 하셔도 된다. 이 사람 되면 정말 대한민국 부국강병해질까? 그 정도 상상하시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섯 사람 하나하나 놓고 이 사람 진짜 대한민국을 부국강병하게 해줄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앞에 집권을 했던 권력자와 그 조직에 무한 충성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버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북쪽 바라보기, 북쪽 해바라기 이거로 일관하거나 자신이 법률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고소고발을 잔뜩 당해 있는 이런 것들을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건 모두 책임이 다른 쪽에 있다라고 책임 떠넘기기 잘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특정한 지역과 그 집단의 지지에만, 그런 눈 감은 지지 세력에만 자기의 당선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시정 잡배보다도 더 거칠고 난폭한 그런 언행을 보이는 파렴치한 인성과
책임 회피의 본능,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 심지어 국민들의 주권까지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표만 된다면 이쪽도 좋고 저쪽도 다 좋은데 그래서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끊임없이 좌고우면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인사. 만일 지금 열거한 것 같은 이런 성향들로 이루어진 사람,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앞에서 열거한 이런 대통령으로서 해결해야 되는 책무를 해낼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AI 시대입니다, 곧. 이 AI라는 존재는 인간이 설계한 회로, 그리고 인간이 디자인한 프로그램, 거기에 인간이 코딩해서 입력한 자료, 그것에 의해서만 작동을 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와 프로그램, 코딩된 자료, 이런 것들이 불량 상태라면 AI는 자기 스스로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정치판에 나서는 이러저러한 인사들을 볼 때마다 불량하게 하드웨어가 만들어진 데다가 불량한 프로그램까지 깔리고 자료까지도 불량하게 코딩된 자료가 입력된 그런 AI들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영화에, SF 영화에 그런 게 많죠. 이렇게 불량한 하드웨어, 불량한 소프트웨어 이거를 가진 AI가 벼랑간 보호를 해야 되는 인간을 적으로 보고 그 인간을 공격하는 그 참혹한 현상, 이걸 다룬 SF 영화들이 여러 편 있지요. 마치 그 장면을 보는 것 같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국민에게 바쳐야 하는, 공익에 바쳐야 하는 그러한 AI들이 국민을 지배하려 들고 국민을 통제하려 들고 국민을 겁박하려 들고 그렇게 변화한 것 같은 그런 AI, 고장난 AI의 SF 스토리, 우리는 그런 걸 다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러분들은 또다시 그렇게 고장난 AI를 구매하실 작정이십니까? 다시는 그런 AI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제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지금과 같은 이런 상상을 충분히 해보셔야 됩니다. 저 AI는 이만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고장난 AI가 아닐까?